일반적으로 학습 동기 유발 전략들을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책에서라든지 문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유발 전략을 가지고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본인 수업에 맞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문헌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사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라 라는 것.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단기, 장기, 뭐 중기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요. 학생과 교수 간의 접촉을 장려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반에서 조금 전혀 공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오히려 더 잠깐 연구실로 좀 와봐라 라고 해서,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냥 야 이거 프린트물 좀 이것 좀 찝어줘 라든지, 뭐 사실은 다른 학생들 시켜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저랑 좀 더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자꾸 그런 의도들도 좀 있는데요. 이러한 접촉들도 장려를 하고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또 활동적인 학습, 그래서 뭐 그룹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겠고요. 학습에 관한 뚜렷한 피드백을 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격려하고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해라.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학습 방식을 존중해라.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당연히 다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좀 너무 좀 문헌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기 요소별 특성도 이것도 같이 이 동기 요소별로 어떻게 보면 과정 질문에 따라서 지원 전술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프린트물로 사실은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한글 문서로 한 장짜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파워포인트에서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별로 각각의 지원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연구적으로 좀 작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제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제 제시를 해서 몇 가지를 좀 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교수자의 변화로 인한 주의 집중 방법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변화를 시켜준다라든지. 네. 김상균 교수님 킥이 네. 그래서 저는 목소리 톤이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게 잠깐 뭐 이렇게 장난하듯이 뭐 성대모사 하듯이 잠깐 하는 거는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수업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이크를 안 쓰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쓰면은 집중이 확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종류가 다르죠. 이렇게 핸드형에서 차고 다니는 마이크도 있고요. 실제 교실에 붙어 있는 마이크들도 있는데 목소리 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시간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첫 시간은 일반 교수자의 육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두 번째 시간 때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되면요, 아이들이 또 집중을 또 확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확 달라지거든요. 또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마이크로 쓰는 교수자의 목소리가 좋으냐, 교수자의 육성이 더 좋으냐, 둘 중에 어떤 게 더 교육적인 효과가 좋으냐라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둘 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예,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좀 목소리 톤이 좀 이렇게 좀 낮거나 졸리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이크라든지 이런 보조 장치를 통해서 좀 목소리 증폭을 좀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교수자의 외모 변화만 가지고도 아이들은 주의 집중을 합니다. 안 쓰던 뿔테 안경을 쓴다라든지 멋있는 브로치가 있으신데요. 실제로 주변 분들도 아마 그러죠. 식사를 하실 때 오늘 이거 브로치 되게 멋있다. 오늘 마이가 멋있는데, 오늘 넥타이가 멋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저 교수님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요, 양복을 평소에 잘 안 입거든요. 근데 당연히 주변 교수님들도 다 그 얘기하죠. 오늘 빼 입고 왔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무슨 특강 있어. 어디 돈 벌러 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변 교수님들은 그래도 저랑 이런 이야기를 서스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생들도 몇몇 학생들은 지나가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오늘 왜 양복을 입으셨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저 교수님이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에 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이를 입다가 마이를 벗어도 집중을 합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느끼기에 이렇게 벗으면, 저 배가 나왔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게 거창하게 사실은 주의 집중해라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데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뭐 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고 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것까지도 없고요. 멋있는 브러치라든지 또는 뭐 모자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에 한 번만 써도 주의 집중 효과가 확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집에 가셔서 브러치를 사야 된대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옷을 사야 된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또 장신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 때문에 이제 부러진 건데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애가 5살인데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아오는데 연필이 이만한 연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굵기가 진짜 이럽니다. 그래서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디 관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첫 시간 때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어수선하잖아요. 그때 제 가방에 간신히 들어가는 연필이에요. 가방에. 매는 가방에. 출석을 부를 때 큰 연필을 이렇게 탁 꺼내서 출석을 부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아이들이 상당히 집중을 하죠.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이거. 예. 근데 연필 하나 그냥 꺼냈을 뿐인데 아이들은 시끄럽게 어수선했는데 저거 뭐야? 되게 웃기다. 교수님 되게 웃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농담으로도 하죠. 그냥 연필을 뭐 가방에 넣었다가 아이들한테 야, 떠들면 볼펜으로 한 대 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볼펜 큰 거를 꺼내죠. 예.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도 집중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황정숙 교수님이 그걸 예전에 갖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혹시 화살표 짝대기라고 하나요? 그거 혹시 아시죠? 노란색 손에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래요? 예, 그런 것들, 예, 지시봉이 예, 지시봉 같은 경우 그런 것들 혹시 좀 많은 분이 사셔가지고요 그걸 좀 바꾸시고 하셔야 돼요. 예. 지겨워합니다, 그게. 예. 다양한 모양으로. 예, 다양한 걸로. 예. 바꾸면 되나. 그리고 교수자의 강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도 컴퓨터실에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컴퓨터 실습 저희 환경은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인데 이렇게 교수자가 앞에 있으면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다가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이 뭘 하는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앞에서 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지는 않고요. 좀 간단한 거라든지 제가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학생 하나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맨 뒤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교수자 위치가 하나 바뀐 것만으로도 긴장을 하고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의 집중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수업을 또 잘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떠들거나 문제되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또는 졸거나 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 행동의 대응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7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부터 뭐 무시하거나 피하는 이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근처까지 다가가거나 또는 이제 뭐 가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전체 학생들 앞에서 질책하는 단계인데 당연히 교육학에서는 이야기하기로는 7단계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죠. 지적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시작부터 7단계를 하면은 그런 교수님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제가 하나 조는 학생들이나 조금 다른 짓 하는 학생들한테 좀 약간 지적을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조는 학생들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맨 끝에 있는 이제 학생이 이제 졸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 줄부터 시킵니다. 근데 질문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사니? 뭐 이런 질문을 시켜요. 그럼 당연히 쉽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정렬이 된 줄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시키잖아요. 대각선으로 시켜도 아이들이 교묘하게 알아요.
아, 저기 라인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가상의 선을 긋고 이제 내 차례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아이가 깨워줘요. 또, 야, 너 지금 오고 있어. 그러면 걔는 일어나서 뭔데? 라고 물어보죠. 그럼 야, 그거래. 라고 얘기해요. 정작 그 아이 앞에 가서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절감을 또 맛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자다가 깨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 어디 사는데 이거는 정말 간단한 질문이지만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대답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 거기 앞에 가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 여러 가지 학습 자원들, 학생들에게 뭐 수업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할 때도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가장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수업 자료가 파워포인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파워포인트를 맨 아래에 있는 다양한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실제 수업을 저도 이제 수업 자료를 제작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려다 보면은 너무나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몇 억짜리 프로젝트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수업이 끝나고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는데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미 준비를 해 왔었어도 아이들에게 먼저 파워포인트 자료를 주진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는 수업이 끝난 이후에 나눠주고요. 또는 끝난 이후에 카페에다가 올린다라든지 프린트물을 제공을 하는데요. 한글 문서로 된 프린트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다 인쇄를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제목만 쓰여져 있어요. 또는 제목이 아닌 내용만 쓰여져 있거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죠. 사실 그거는 만들기도 쉽습니다. 예. 그럼 아이들이 교재 없이 막 교재 안 사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써가면서 채워가면서 그리고 수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그걸 또 맞춰본다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기는 하는 도중에는 자는 확률이 좀 덜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쓰면서도 자기는 해요. 사실은. 교수님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쓰면서도 안 주무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무튼 아이들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프린트물이 있을 때 파워포인트가 짜잔 하고 이렇게 딱 켜졌을 때 아이들이 아 저거 채워 넣어야지 하고 해서 엄청나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쓰는 순간만큼은 주의 집중도 되고 또 뭐 쓰기 때문에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그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그 인지도 더 증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 슬라이드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업 자료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의 두 가지를 장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파일은 그 표만 두 개가 딱 나눠져 있어요. 제목만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칩니다, 제가. 그럼 아이들이 뭐 서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죠. 뭐 이거예요,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안 하다가 뭐 물론 이제 외제적 보상 뭐 말하는 사람에게 뭐 사탕 하나 줄 거야 라든지 하면 더 열심히 하겠고요. 사실은 사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아이들이 의견을 그러니까 개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했던 게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뭐 좀 이상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 다른 아이들이 질책을 해줘요. 예,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고 참여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례 3을 하기 전에 아까 이제 황 교수님께서 이제 아드님 이제 이야기, 아드님이 지금 몇 학년이세요? 그냥 고1이고요. 고1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예. 큰애는 영어 공부만을 심하게 안 하고요. 네네네. 둘째는 일단 공부를 하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요. 큰애도 큰애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같이 연구를 수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서울대학교를 왔느냐라고 물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너가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약간 좀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거죠. 학교 입학할 때부터 공부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냥 계속 잘해서 왔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몇 가지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인상이 깊었고 약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응용 사례가 하나가 있는 게요. 어떤 물론 이제 뭐 선생님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그 선생님의 지도로 뭐 교회 누나가 서울대를 가서 그 누나 따라가려고 뭐 교회 오빠가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중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되게 눈물 나는 사례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머니가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못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 공부하라고 해서 남들 뭐 학원을 보낸다라든지 뭐 간신히 학교만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공부하라는 소리도 잔소리도 없고 하니까 얘가 학습 동기 의욕 정말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고2가 되었을 때 무렵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성적표를 그냥 이렇게 받아서 왔대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적표를 해서 당연히 뭐 꼴찌에서 뭐 몇 번째 뭐 이렇게 돼서 성적표를 놨는데, 밤에 이제 배가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탁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빈 깡소주를 드시면서 성적표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에 정말 감수성 예민한 아이가, 근데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대요. 공부 못했다고 혼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그 아이가 그걸 읽었던 거예요. 성적표를 부여잡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 아이도 그게 공감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방송통신대학교에 한번 강의를 갔을 때 거기가 이제 다들 이제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소주는 먹을 수 있는데 눈물은 어떻게 흘리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맨소레담이다. 맨소레담이다.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이에게 좀 어떻게 정말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부해라,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뭐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내면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 네. 자, 사례 세 번째입니다. 수업 시작 시 이제 주의 집중, 침묵으로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3시 수업이 있었었는데요. 3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시끄럽게 떠듭니다. 저희 과 아이들도. 그래서 출석을 부르는 것도 허락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출석을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2명 딱 부르고 나니까는 너무 소란해서 출석을 부르지 않고 멈췄습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는 실제 1분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30초면 충분해.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도 안 들려요.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출석을 부르죠. 예. 30초 만에 아이들을 다 조용히 시키는 거. 그러니까 목 아프게 조용히 안 할래? 너 거기 너 조용히 안 해?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침묵이 더 수월하게 집중을 시킬 수가 있답니다. 소품 활용은 뭐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먼저 수업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는 것도 있고 해서 같이 떠들기도 하고 잡담도 하기도 하는데요. 같이 떠들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떠들 때 교수자가 대화의 주도가 되어서 내 이야기를 듣게 만들면서 같이 떠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수업 외적인 이야기죠. 예, 뭐 가령 아이들하고 술 먹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술 먹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수자가 더 센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교수님도 저렇게 술을 드셔? 라고 하면서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더 재미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업이 아니었지만 내가 더 세고 더 재미있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시작을 하면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수업에 따라오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드는 주제보다 더 자극적인 주제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네. 사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심층적인 내용인데요. 관련성에 대한 전략에서 우리가 내용 자체의 관련성을 주는 게 좋으냐, 또는 가치, 이거를 너네들이 알게 되면 뭐 어떠한 그 성공을 그냥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불특정 다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거를 사례를 제시할 것이냐. 그러니까 관련성에 있는 것들은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A집단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 관련성의 동기 전략을 합니다. 가령 수업 자체에 관련된 것들, 수업 자체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너네들이 이거를 공부하면 이 과목,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더라라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정 그 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B집단 같은 경우에서는 가치적인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 또는 그 해당 직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뭐 닉부이치치라든지 뭐 오감 뭐 오체불만 쪽인가요? 그래서 팔다리가 다 없는 그 장애인의 성공 스토리, 이런 거를 보면서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게 더 관련성이 있는가, 또 아이들이 더 학습 동기가 높아지는가를 고민을 하죠. 결론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없느냐?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지 마시고 다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좀 허무하긴 한데요. 실제 수업을 그 16주차 수업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라든지, 또는 중간에 뭐 좀 약간 마무리하는 기분이라든지 뭔가 한 쉼표를 찍는 기분이 들을 때는 가치 관련성 동기 전략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 수시로 이제 내용에 관련된 전략을 할 때는 내용 관련성 동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치 관련성 동기 전략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 그냥 수시로 이걸 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잔소리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공을 하라라고 그래 라고 해서 저 사람은 뭔가 그게 그렇게 큰 노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 넘을 수 없는 큰 벽,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런 대상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A집단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 증진이라고 하는데, 저의 그 수업 사례였었는데요. 교육학개론 수업을 할 때, 학습 내용 자체를 중요도에 따라서 3단계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요건 제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 이 부분은 좀 약간 덜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해서 빼주는 것. 야,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반드시 나 시험에 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래, 이거는 별표 3개, 또 이거는 별표 3개 하다 보면은 별표 3개만 딱 모아보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나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그 1학기 때 그 푸드스쿨과 콘텐츠스쿨 아이들한테 교육학개론 수업을 할 때 중간고사 이후부터 한번 적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실기교사 자격증 때문에 그 학습 의욕이라든지 동기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걸 일찍 발견을 하지 못했고 중간고사 결과를 보고 발견을 했죠. 평균 점수가 너무나 낮은 상황.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뭐 별표 하나다, 이건 별표 2개다,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시험에 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의 그 사이가 아이들이 뭐 이제 좀 수업 시간에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런 뭐 밑줄 치고 뭐 메모장에 적는 이런 횟수들이 좀 많아졌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보다는 그 난이도가 이제 그 점수, 평균 점수가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결과가 있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공 기회 제공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험이 되었던 사례인데요. 지난 학기 때 제가 동일한 이제 저희 반 이제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두 과목을 가르쳤었는데요. 또 3개 분반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샘플은 많죠. 근데 중간고사 난이도를 교육학개론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점대 정도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그 50점에서 60점 사이 정도가 나왔었고요. 교육심리 같은 경우는 그 중간고사가 그 평균 점수가 60에서 70점 정도 이상 정도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는 아이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깝게 틀리긴 하는 아이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유사한 과목들이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교육심리가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뭐 사실은 이게 교육심리에서 난이도를 좀 실패를 한 거였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쉽게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됐는데, 기말고사 난이도는 말 그대로 이제 중간 정도를 원래 계획을 했던 게 중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중간을 했는데요. 결국은 기말 성적이 오히려 더 이게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중간고사 때 나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 그래, 기말고사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이들이 더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였었죠. 예, 그래서 동기 유발 사례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떠한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말고사의 성적 처리 팁으로 기말고사 난이도를 쫙 올려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난이도를 어렵게 하면 시험을 못 봤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그럼 성적 의의 신청이 줄어든대요. 좋은 팁.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좌절을 하는 거죠. 아, 나 성적 진짜 망쳤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성적을 기말고사를 반밖에 못 썼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래, 내가 반밖에 못 맞았으니까 야, 이거 잘 나와야 B다. 아니면 C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B를 줬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성적 처리도 힘들죠. 90점대 뭐 이렇게 나오고 너무나 아이들이 많으면 또 이걸 등급으로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의의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고민을 하셔서, 그러니까 교수자의 편리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의 그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것인가, 이거를 좀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외제적 보상의 활용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뭐 1억을 줘야 된다, 뭐 돈을 준다, 뭐 이제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외제적 활용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요즘 현금, 캐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찰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서도. 근데 현찰을 남발을 하다가는 예, 강의료가 남아나지가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국제학술대회였었는데요. 한국으로 이제 초청을 하신 이제 학술대회,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국제학술대회이다 보니까 영어로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영어로 탁 하고, 이제 애니 퀘스천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당연히 질문을 안 하죠.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최 측이 있잖아요. 이제 불렀던 이제 주최 측이 억지로 질문을 짜냅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막 하려고 막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국 교수가 아무런 질문을 하면은 $1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나도 손을 들죠. $1를 받기 위해서. 예. 그런데 실제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긴 해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약 한 $50 정도를 이렇게 외국 애들은 이걸 좀 말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주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달러를 가리키면서 What is this? 그래. 그러니까 네, $1, this is 달러, this $1 하면서 딱 주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보면은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학생들이 마치 보면은 손도 많이 들고 참여도 많아지고 정말로 수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 질문과는 관계없이 아무 질문이나 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할까? 나는 저거 1달러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한 탐색,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나 저거를 가져야 돼. 예. 그래서 그 만족감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내재적 만족감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목표가 달러, 돈 이걸로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학습에 대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욕구가 내재적인 관심이나 즐거움을 대체하여 보상이 오히려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 아마 뒷부분에 있을 텐데요. 거의 뒷부분에 학습 동기 검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문항은 26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장에 보면 대학생용이라고 해서 내적 목표, 그 다음에 외적 목표, 과제 인식, 자기 신념의 통제, 자기 효능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 문장 번호가 개수가 잘못 써진, 총 이 더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문항인데, 이 동기 검사를 하면은 학생,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그 동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 동기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된 이후에 측정을 하는 것이 좀 맞습니다. 이 문항지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보다는 종료가 된 이후에. 그래서 어느 문제의 종류인가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죠. 그러니까 수업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완전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수업에 반영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학습자 집단이 또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 신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간고사의 중간 강의 평가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그 의욕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항들이 저도 이제 보면은 몇 가지는 보면은 아이들이 매우 그렇다가 아니라 진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것들도 막 나올 수 있는 문항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저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좀 더 논의를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교수님들에게 중간 강의 평가 설문지가 이제 배포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같이 배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산 집계가 되는 게 아니고 교수자 본인이 이제 스스로 교수님들께서 보시고 이제 하시도록 하는 것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좀 급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필요하신 교수님들은 제가 이 파일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아니면 가져가셔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처럼 같이 하고요. 교수님들께서 가급적이면 12가지 전략들을 다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성은 하되, 제가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전략은 참 우수한 것 같아. 또는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적용을 하거나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전략들로 한번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